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강 26페이지 20번 할 차례죠. 자, 20번은 개인 신용 평점 CSS의 평가 항목입니다. 자, 여기 고객이 왔어요. 자, 성은 고씨고 이름은 객, 소비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FP 자산관리사 우리죠? 우리가 이분의 고객을 상담을 해서 이분의 재무 설계를 해주려고 그래요.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개인 신용 평점 이거를 평가를 해줘야 요게 CSS죠, 줄여서. 요거를 해줘야 우리가 이분의 재무 설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분에 대해서 개인 신용 평점과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여러분. 담보물을 평가한다, 그럼 틀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분이 보증승거 이런 걸 평가한다, 그래서 평점을 매긴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담보물 보증하면 틀려요. 첫 번째, 그럼 뭘 파악해야 되느냐? 개인에 관한 거. 이분 고객 소비자 개인에 대해서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몇 살이냐, 연령 파악해야죠. 몇 살이냐. 그리고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또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파악해야 이분의 올바른 개인 신용평점이 나오는 것이죠. 개인 신용평점.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너무 낮으면 대출도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정보입니다, 여러분. 주거정보가 있어야 돼요. 주거정보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주택이 있을 때 자기 집이냐 새 사는 거냐, 이거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여러분. 주택 소유 현황 파악해야 돼요. 주택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소유 형태, 자가냐 세입자냐, 그리고 거주는 몇 년이나 했느냐, 거주 연수, 이런 거를 파악해야 이분의 올바른 재무 설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FP 자산관리사는 결국 이분의 자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종합적인 재무 설계. 그러려면은 개인 신용 평점 시스템 CSS 평가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되겠죠. 직장은 뭐 해야 돼요? 직장은 그렇죠. 현 직업이 뭐냐, 전현 직업이 뭐였었느냐, 이런 거 파악해야 되겠죠, 이번에. 그 다음에 직장명, 근무연수,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직장명, 근무연수, 이런 거 나와야 이분을 제대로 된 재무설계, 종합적인 재무설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정보에서 소득 정보도 나와야 돼요. 소득 정보. 이분의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연소득은 얼마냐, 이런 거죠. 연소득은 얼마냐, 사업소득은 얼마냐, 이런 거. 사업소득은 얼마냐. 그리고 이분이 고객 소비자가 이자 소득은 얼마냐, 이자 소득은 얼마냐, 그런 거죠.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분의 재산 정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신용 평점 CSS 평가 항목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얼마나 내느냐, 이런 얘기죠. 재산세 과세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소유 부동산,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이자 소득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정보 있어야 되겠죠? 기타 정보. 기타 정보는 뭘까요, 여러분? 기타 정보. 예금. 예금 들어오는 거 있느냐. 신탁. 이런 거 있느냐. 또 보험. 이런 거 있느냐. 보험. 이런 거 있느냐. 요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급여이체. 급여이체. 이런 거. 그 다음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느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느냐. 이런 거 파악해야 됩니다.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느냐.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 그 다음에 외부 신용정보. 이것도 파악해야 되죠. 외부 신용정보. 요거는 연체 현황이 있느냐 없느냐. 연체 현황. 외부 금융정보로서 연체가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조회수 이런 거죠. 금융기관 조회 횟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등급이 너무 나쁘면 대출이 곤란한 거죠. 대출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가끔 이런 게 나와. 담보물 보증과는 관계가 없다. 개인시험 편점. 요거는 담보물 보증과는 관계가 없다.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안다스탠이죠? 그래서 26페이지 20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26페이지 20번 보시면 다음 중 개인 신용평점 시스템 C, SS의 평가 항목이 아닌 거. 주거정보 평가해야죠. 주거정보. 2번 재산정보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3번 직장정보 들어갑니다. 개인 신용평점에. 소득정보 들어가죠. 소득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이분이 제대로 된 평점이 나오죠. 그러나 5번의 보증정보, 담보물 이런 것은 관계가 없으므로 정답 5번이었습니다. 20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27페이지 21번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주택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야 안전선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최근에 172% 나와서 너무 높다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소득보다 1.4배 늘고 부채 비율이 172%라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그렇죠. 부채 요거 있죠? 자기 자본 총계에다가 100을 곱하시면 돼. 그리고 연 이자율 APR 같은 것은 M 곱하기 KM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27페이지 21번 하고 있는데 21번 보시면 주택 자금이 없는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의 안전선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 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이 없는 경우 이때는 20%죠. 20%. 대출이 있는 경우는요 40% 요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주택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니까 2번 20%였어요. 2번 20%. 자, 이어서 27페이지 2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 결정 단계를 설명한 것은, 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고객의 재무 목표를 구체화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령을 결정한다. 이것은 고객의 의사 결정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거 한번 파악해 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 간단히 같이 파악을 하기로 합니다. 자, 고객이 있으면 고객, 소비자가,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 그거는 1단계로부터 5단계, 5단계로 나눠요, 여러분. 5단계. 1단계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 소비자죠.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돼요.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무 상태를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고객의. 그리고 가계 재무제표, 요거 작성합니다. 가계 재무제표. 요거를 작성해서 고객의 배경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고객의 배경 정보죠. 고객의 배경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의 배경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재무 상태 목표를 설정해야지. 2단계에 있어서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재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고객의 재무관리 의사결정 단계 5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2단계는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2단계는 뭐였죠?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2단계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목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재무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시켜야 돼. 그래서 제 2단계에 있어서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재무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여기서는 주로 뭘 해야 돼요?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3단계에서는 주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 작업을 해야죠.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평가를 해야 돼요. 네? 대안 모색 평가를 해야 돼. 대안 모색 평가를 해야 돼. 대안 모색 평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죠. 대안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네? 아니면 확대할 거냐? 네? 확대할 거냐? 투자 등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서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평가도 해줘야 돼. 평가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재무 비용과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재무 비용과 기회비용. 재무 비용과 기회비용이에요. 이거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를. 그 다음에 네 번째 4단계에서는요. 재무행동계획의 수립이죠. 재무행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 재무행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입니다. 요거를 4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주로 뭐를 하는 거냐? 예산의 수립 및 실행이죠. 예산의 수립 및 실행. 예산의 수립 및 실행. 요거 해줘야 돼요. 요거. 또 장단기 재무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장단기 재무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5단계에서는 주로 뭘 해야 될까? 재무행동 계획과 재무계획의 재평가죠. 재무계획의 재평가.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돼. 수정. 이런 거 해야 돼. 마지막 5단계에서는. 그래서 정기적 검토와 피드백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정기적 검토, 그 다음에 피드백. 그래서 고객의 의사결정 단계, 재무관리 의사결정 단계는 이와 같이 5단계로 나눈다 확인했습니다. 1단계는 재무상태를 평가해야 되고 2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우선순위 결정하고 재무목표를 굳혀야 되고 3단계는 재무목표 달성, 대안모색 평가고 4단계는 재무행동계획의 수립, 실행이고 5단계는 이런 것을 재평가하거나 수정,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친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27페이지 22번은 다음 보기에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결정 단계를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객의 재무목표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령을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2번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27페이지 맨 끝에 23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약갱신 요구권 중요합니다. 다른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간단히 파악을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우리 FP 자산과 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나 로스쿨 졸업생 아니면 옛날 법과대학 졸업생 사법시험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 점포 건물을 등기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인데 공실로 방치가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명태 아저씨. 이 명태 아저씨니까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힌트 요거 퇴직금. 왜? 3년간 쉬셨대. 3년간 쉬시면 일해야 됩니다. 노는데도 지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쳐도 좋으니까 한 1년만 놀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 놀 때도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놀라 그러면 지치기만 해. 지루하기만 해. 그래서 그동안 많이 쉬셔가지고 퇴직금 있으니까 그걸로 상가 점포를 얻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려고 그래. 대리점을 운영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남의 상가 점포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리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우리 임대차 계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건물주 갑은 임대인이죠.
건물 소유자갑은 임대인이죠. 빌려 쓰는 세입자을 이 명태 아저씨는 누구예요? 임차인. 그래서 보증금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합의를 보시고 임차인들이 임대인 소유 갑 상가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상가 점포의 특성상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그렇죠.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권리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금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없고 다른 법률에서도 상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도 민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른 법률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영세상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접적 보호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이하 간접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권리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돼?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여러분 청구권 하면 틀려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갱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갱신? 다시 재계약하자 그런 얘기죠. 다시 재계약하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청구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약갱신 요건은 이 권리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상가점포의 특성상 입주하시면 인테리어 시설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권리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고 간접적 보호 규정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이하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4년을 찾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겠다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절 사유가 뭐냐? 요거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체납을 했습니다. 몇 기 이상? 3기 이상 연체 체납을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2기는 아니에요. 2번 연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대한 과실로 줄여서 중과실 그래요. 임차인을이 중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했대요. 중과실은 뭐예요? 중과실은요. 이분의 직업, 임차인을의 직업, 신분, 주의 정도로 봐 현저히 많은 주의물을 태만했을 때. 현저히 많은 주의물을 태만했을 때.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상가점포에 입주해 보니까 가게가 안 돼. 월세도 못 건져. 어떻게 하셨어요? 소주를 3병 드시고 안주를 뭐로 드셨어요? 열라면 그럼 열 더 받아. 그래 어떻게 하셨대? 안주를 열라면으로 드시고 그렇죠. 도끼 찾았어. 도끼. 문짝 내려치고
창문 내려쳤어. 매일 그래, 매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임차인들이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했다고. 근데 계약갱신 요구하면 재계약갱신 해야 됩니까? 맨날 술 취해가지고 사고 치시는데? 그건 안 되죠. 내보내야지.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뭐는 안 돼? 뭐는 경과실은 안 되지. 경과실은 과실과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중대한 과실. 현저히 많은 주문을 태만했다. 이게 들어가야 돼. 네? 그러면 경과실 과실은 안 됩니다. 경과실 과실은 왜 안 돼요? 경과실 과실은. 네? 과실 경과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보통의 주문을 태만했을 때 그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는요, 임대인이 건물에 전부를 철거하려고 그래요. 건물의 전부를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의 전부를 갖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악용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어요. 철거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나가! 하고 거절하시고. 에? 어떻게 했어요? 재건축을 안 해. 전부 철거를 안 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해설 박스 안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로 할 거면 미리 철거 계획서, 재건축 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냥은 안 돼요. 전에는 그냥 해서 임차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2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그럼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7페이지 나와 있죠? 자, 27페이지 맨 끝에 23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이상 연체 체납을 해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2기는 안 돼. 따라서 23번에 1번 틀린 거예요, 여러분. 2번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부정한 방법은.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율이 필요하다. 대부분을 철거한다.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중대한 과실은 거절 사유가 되는 거죠. 경과실, 과실은 안 돼요. 보통의 주문을 태만한 것.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8페이지 넘어가시면 해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8페이지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 2014년 1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개정사유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계약갱신 요건에 거절 나와 있잖아요. 28페이지 5번째 줄, 박스안 3번째 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철거, 재건축, 건물, 안전사고 우려. 요거죠? 요거. 네. 임대차 계약 당시,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때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왜? 대부분 철거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나가.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져 왔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건물이 노,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돼. 기존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거 나오죠? 기존 규정상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요거 우리 방금 확인했는데 몇 가지나 더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해 봐요. 1번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번 이상.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이거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 28페이지 박스 해설의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3번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네? 계약갱신 요구하니까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좋아! 보상해주면 나가겠어. 합의한 경우지. 그 다음에 4번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차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우리 방금 공부했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보증의 주의무, 과실, 경과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건 안 돼.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번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보증금의 범위 확대. 그 다음에 28페이지 맨 끝에 박스 안에 네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 이거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파악해야 되고 첫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제4강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